안녕하세요. 저는 챕터 14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 앤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증거 기반 의학과 임상 진료 지침에 대해 발표를 맡은 백미정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안재혁 교수님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의 정의,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정의, EBM의 수행, EBM에 대한 비판적 시각,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의사 개인의 임상 경험은 여전히 병의 진단과 치료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직 의사 개인의 임상 경험에 따른 진단 방법은 한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에 따라 같은 질병에 대해서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어떤 경우 지나치게 과다한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기반 의학은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의사들이 단편적인 임상 경험에 기초한 개인적인 식견 대신에 확고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의학적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사의 과다 처방 사례에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이대 목동병원에서 또다시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지난달 류마티스 내과 환자 64살 박모 씨에게 일주일에 6알을 먹어야 하는 관절염 치료약이 하루 6알로 잘못 처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처방받은 약은 비정상적인 면역세포의 활동을 막는 약으로 과다 복용할 경우 백혈구를 감소시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과다 복용한 박 씨는 피를 토하고 탈모 증세를 겪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측은 바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증거 기반 의학이란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실시하거나 축적된 의학적 보고들에 대한 메타 분석을 수행하는 작업 등과 같은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자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을 검토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믿을만하고 잘 이루어진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환자에게 치료를 적용하는 의학이라고도 합니다. EBM에 기초한 진료를 수행할 경우 보통 명시된 근거 중심 임상 진료 지침을 따라 환자의 상태에 대한 치료의 선택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EBM 피라미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BM 피라미드는 어떤 자료가 가장 믿을만하고 어떤 자료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모여서 피라미드의 형태로 근거의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가장 낮은 부위에 인비트로 리서치라고 보이시죠? 가장 근거가 적은 연구라는 뜻입니다. 보통 의학 논문에서는 시스테믹 리뷰 앤 메타 어널러시스 그리고 랜덤이즈 컨트롤드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 코호트 연구, 그리고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단면 조사 연구, 증례 보고의 순으로 근거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실험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세포 수준의 실험, 동물 실험은 인체에 적용하는 직접적 근거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세포 수준의 실험,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지만 인체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 역시 근거 수준이 낮습니다. 증례 보고 역시 여러 명의 증례를 모아서 발표하는 연속 증례 보고의 경우도 근거 수준이 낮습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는 대상을 질병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이미 발생한 노출 자료를 이용하므로 후양적 연구입니다. 후양적 연구는 전향적 연구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매우 드문 질환이나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는 좋은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는 아직 질병에 이완되지 않았으나 향후 질병에 이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실험입니다.
무작위 대조, 이중 맹검 연구는 무작위 배정과 함께 환자와 연구자 모두 어떤 처치를 받는지 모르는 이중 맹검을 동시에 시행하는데 근거 수준이 높습니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 선택 평양이 제거된 상태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코호트 연구보다 훨씬 신뢰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라미드의 꼭대기,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은 여러 개의 무작위 대조 실험을 모아서 분석하는 메타 분석과 체계적 문헌 고찰이 가장 근거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EBM 피라미드는 윗단계로 갈수록 연구가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수는 적으면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BM과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Hey, welcome to Sketchy EBM. I'm your host, Anthony Crocco, and today we're actually talking about what is evidence-based medicine. It may have occurred to you at some time or another to ask the question, what do people mean when they say EBM or evidence-based medicine? We hear this term thrown around all the time, and there's a number of different ways to think about the definition.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people think about when they think of evidence-based medicine is it must mean the research, the actual evidence that's out there. What you'll soon see is that this is very, very limited in its definition and does not encompass all the aspects of evidence-based medicine. A second thing that comes to mind for some folks is the EBM pyramid. You may have seen an iteration or two of this, and usually at the bottom there are things like case reports or expert opinion, and at the top are things like systematic reviews, meta-analyses, or N of 1 studies. Sadly, the pyramid in of itself is only a rank ordering of the different types of evidence, and unfortunately is very limited. So let's then talk about the different components of evidence-based medicine. Most folks would agree that there's three important aspects to considering decision-making when it comes to healthcare. The first thing is the evidence itself. We're not going to get away from actually getting our hands dirty and looking at actual papers and research and numbers and data. We have to know what's going on in the research. A second consideration are the patients themselves. Each patient comes to the table with a different set of values and preferences. What works for one patient may not work for another, and we have to think about that when we're looking at the evidence and trying to incorporate it. The third and final component is us, the clinicians. Who I am, where I work, and the experiences that I've had may be very different than yours, and how I apply the evidence to a specific group of patients, therefore, will be very different. Where we see these three things intersecting, the evidence, the patient values and preferences, and our own physician judgment and experience, is generally what we like to call evidence-based medicine. So I hope that helps you understand what evidence-based medicine is. Before we go, however, I think it's worth answering the question, are there any risks associated with evidence-based medicine? I would argue that there are in fact at least three. Firstly is what I would call evidence-based paralysis. You may have had this experience before where you have a clinical question, you go to the evidence to look for the perfect evidence, and lo and behold, it doesn't exist. After this, much dismayed, you're left with no answer at all, and therefore paralyzed in your decision making. One of the things with evidence is that there is no perfect evidence. If you find some, let me know and send me a tweet or a message on Facebook because, gosh, I'd really like to see it. What we have to deal with is what's the best available evidence at any given time. And sometimes the best available evidence may just be expert opinion. A second major risk with evidence-based medicine is being taken in by the latest and greatest research and changing your whole paradigm of treatment based on one new study.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take a look at all studies that are done on a topic, and for this reason I really like looking at systematic reviews because they do just that. As a good friend of mine says, always be skeptical of anything you read. A third and final risk of evidence-based medicine is becoming what I would call an EBM a-hole. We have to be careful when we know of great research not to alienate the very people we're trying to teach with our way of presenting that research. Who you are, where you work, and who you treat may be very different than the folks that you're chatting with, and as such, the evidence may mean something different to them. Well, I hope that clarifies for you what EBM is all about. Thanks a lot for joining me on this episode of Sketchy EBM. Please do take the time to evaluate this episode, and until next time, always remember to draw your own conclusions. 임상진료 지침이란 의료의 특정 영역에서 진단,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기준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로
전통이나 권위에 기초했던 이전의 접근 방식과 대조적으로 현대의 의학 지침은 증거 기반의 패러다임 안에서 현재 EBM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임상진료 지침은 예방, 진단, 예측, 약물 복용량, 위험, 편익성 및 비용 효율성을 포함한 치료에 대한 최고 품질의 증거와 최신 데이터를 식별, 요약 및 평가하고 임상 실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정의하고 가능한 모든 의사결정 옵션과 그 결과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확인된 의사결정 지점과 각각의 행동 과정을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경험과 통합합니다. 임상진료 지침과 EBM에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As a busy occupational health professional, Bob wants to help his patients get better so they can return to their normal life activities as quickly and safely as possible. While he understands that evidence-based guidelines can help him provide better care for his patients, he's not entirely sure how they work and what their differences are. So, what is evidence-based medicine? And why is it important? Simply put, evidence-based medicine takes a systematic approach to clinical treatment by combining the highest quality evidence with expert medical consensus in order to form guidelines for patient care. But not all guidelines are the same. Some guideline creators cut corners to save time or money, and that puts patient care at risk. This is where MD Guidelines stands apart. Our practic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are fully backed by high-quality medical evidence and expert clinical consensus. Here's how it works. It all begins with a question. Our team of medical experts formulates questions about a specific diagnosis, test, or procedure. Next, our university-based research team conducts extensive literature reviews, documenting search strategies, research methods, sources, search terms, and findings. Every detail is considered and analyzed. Our researchers then review and grade the medical literature to determine if a study is reliable. We look at things like study design, population sample, results, study sponsorship, and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With the evidence in hand, our team carefully drafts the clinical recommendations. Each draft is reviewed and modified internally by a multidisciplinary panel of medical experts. Once approved, the guideline is then submitted for external peer review and stakeholder input. While some guideline creators simply review research abstracts and rely on questionable methodology, our research experts look at all studies and select those of the highest standard. All this research, checking and double-checking, takes significant time. In fact, it can take up to 12 months just to update an existing guideline, and up to 18 months to develop a new one. We believe every step of the process is important, and it's time well spent. From start to finish, our guidelines are in full alignment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quality guideline creation standards. We even have a guideline methodology committee that oversees the entire process to ensure compliance. With knowledge of the attention to detail that goes into creating evidence-based content, Bob can rest assured that he is using quality guidelines to help return his patients to their life activities quickly and safely. MD Guidelines from Reed Group features the world's most trusted evidence-based guidelines from the American College. 이번에는 EBM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텝 1. 1단계는 환자를 평가하고 적절한 문제를 결정하고 치료 옵션, 예후 또는 진단 기술에 대한 증거를 찾습니다. 스텝 2. 2단계는 임상 질문을 하고 피코 모델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간결한 임상 질문을 합니다.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잘 짜여진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진 질문을 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피코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텝 3. 3단계는 최상의 증거를 얻고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와
자원을 검색하여 최상의 증거를 찾습니다. 스텝 4. 4단계에는 증거를 평가하고 발견한 정보가 환자에게 적절하고 유효하며 해당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5는 증거를 환자에게 적용하여 증거 및 권고사항이 환자의 가치와 기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EBM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BM은 의사들이 임상 진료에서 마주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문제들을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위계적 분류에 기초해 일반화된 처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객관성과 일반화를 그 특성으로 합니다. 그러나 의학계 내외의 일부 연구자들은 증거 기반 의학이 이 두 축인 객관성과 일반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대 과학에서 어떠한 과학적 증거가 객관적이냐는 판단은 특정 연구 결과에 대한 동료 평가에 관계되는데, 이는 특정한 과학적 증거가 객관적이라는 주장은 다수의 과학자들의 신뢰를 받는 연구임을 뜻합니다. 과학사학자 셰피는 과학적 증거의 객관성이 과학 공동체 내부 연구자들의 신뢰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객관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신뢰 확보라는 사회적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셰핀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의 객관성이 지닌 사회적 측면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검토를 요구합니다. 일반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무작위 대조군 시험은 실제 임상 진료에서 나타나는 각 개인들의 특수한 증례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연구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해서 개인의 진료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에 더해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법정과 같은 다른 사회적 영역에 개인의 개별 특이성들을 포괄하지 않고 일반화된 과학적 증거를 강조하는 근거 중심 의학이 사용될 경우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작위 대조군 시험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로 판단되고 개별 증례 보고가 가장 낮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로 평가되는 현재의 근거 중심 의학 체제를 법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일반적인 목격자 증언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별 증례 보고가 낮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라 하여 무시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근거 중심 의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보다 건강한 과학이 될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근거 중심 의학의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며 이를 거부하려는 시도들은 적절하지 못한데, 그것은 근거 중심 의학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의료 세계의 현실을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의료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증거 기반 의학은 영미권 국가의 보건의료의 중심 담론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에서도 의료계 안팎에서 이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근거 중심 의학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여 이에 기초한 진료 지침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의 핵심 요소로 근거 중심 의학을 포함합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이에 발맞추어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근거 창출 임상 연구 국가사업단을 출범하여 근거 중심 의학이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고,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근거 중심 의학의 바탕에 태반 주사나 글루코사민 등의 효능을 검토하여 과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는 이렇게 되고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